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삼김 토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남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다 바쁘게 지내시죠? 네. 날이 풀렸는데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이 왔는데 언제 때문에 거리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느라고 저희 좀 춥습니다. 아까 우리 밖에서 잠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재영 최고님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시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온 국민이 힘들어요, 전부 다 사실. 다들 힘들어하고. 네, 제 주변에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다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다들 모든 관심이 탄핵 어떻게 되느냐에 몰려 있고 또 여야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저러고 그러니까. 있으니 정치는 실종되고 걱정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제목이었는데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범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도망갈 염려도 없다. 이렇게 되면 뭐 영장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전직 검사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사안으로 봐서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로 봐서 이 정도면은 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거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해서 그러니까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3번을 연속 기각해서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영장이 법원에 청구가 되면 발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기류처럼 여지없이 또 예상이 틀렸습니다. 근데 기각 사유가 약간 제가 보기엔 황당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범죄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사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주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런 전 국민이 다 봤단 말이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거. 그러면 김성훈 처장의 지시 없이 경호관들이 뭐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김성훈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른바 경호 업무를 한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법률적으로는 정당 행위 주장을 한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나 싶은데 법원에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누가 봐도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야 우리는 경호처 소속이니까 무조건 대통령 신변을 보호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떠한 영장 집행도 경호 대상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법원이 만약에 그런 이유로 그런 기각 사유를 든 거라면 어떻게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붙은 뭐 증거가 다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뭐 도주 우려 없다라고 사유를 드는 거는 영장 기각을 결정해 놓고 뭐 늘 습관적으로 부수적으로 붙이는 기각 사유니까 그런데 저는 참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건데 그 영장을 준데도 서부지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사유를 알 수는 없는데 그동안 김성훈 차장 쪽에서 주장한 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시했다. 자기네는 실무자로서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지만 설사 박종준 전 처장이 지시했다 할지라도 크게 위법한 지시를 뭐 일반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넘버 2, 넘버 3 이런 분이 따르지 않았으면 그분들의 범죄 혐의도 인정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들어서 얘기한 부분들이 그동안 검찰이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했던 사유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저히 좀 이해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남 의장님이 어떤 기류라고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무슨 기류가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드러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전혀 예상하기가 어려웠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일련의 그 상황들 그러니까 뭐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즉시항고 포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헌재 선고,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선고, 뭐 어제의 영장 기각, 그래서 뭔가 으시시합니다 좀. 그래요? 네. 걱정이네 갑자기. 헌재 판결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이 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도 힘들어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대통령 탄핵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선입 선출이라 그래서 먼저 들어온 대로 한다 그러더니 왜 또 이게 바뀌고 이 흐름 자체가 진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계속 대통령 그 선고를 늦추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는 건 일종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한 그리고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빌드업. 생각을 해요. 음. 지난번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8대 0으로 만장일치 기각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8대 0 기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야 한덕수도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다 기각하고 그 대통령 기각하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8대 0으로 기각이 돼서 돌아간 다음에 대통령도 기각이 되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국무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전부 다 그 대부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건 국무회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위법한 계엄을 해서 저희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대로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돼서 다시 총리로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늦추고 있는 것은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인용 의견이 더 많을 텐데 그 중에서 8대 0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논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해도 최상목 대대행이 2명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는 게 논란이 되잖아요. 8대 0이 되면 6명이든 8명이든 모든 사람이 다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왜 저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저희도 사실은 모릅니다. 다 지금 추론인데 예, 뭐. 추론이라서요. 뭐 예측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제 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지지자들 국민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이 먼저 됐습니다. 2월 19일 날 먼저 됐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선입선출 기준으로 하면 종결이 먼저 됐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예상했던 게 혹시 같은 날 선고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상계엄에 관여된 부분. 근데 실제로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사유 중에 비상계엄은 5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김종욱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는 일단 계엄 자체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의 관여도가 없다라고 딱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위헌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판단 자체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결정이 먼저 나도 대통령의 결정이 뭔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헌재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여기서부터 희망회로를 돌리면 통상적으로 헌재가 이제 목요일 날 선고를 하는데 굳이 월요일 날 선고를 할까?
이거는 이제 목요일 날 다른 선고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총리를 뭐 같은 날 선고하는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사건을 그날 다른 건이랑 같이 선고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의 선고는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들어보니까. 그 희망회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한덕수 총리 거는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저도 기각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서 임명 거부한 거는 사실은 임명을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고 나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매우 짧아요. 그리고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뭐 제기되기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대행이 탄핵된 사유,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한 거는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지금 장기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사유 아닌가 싶어서 한덕수 총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의결 종족수에 대한 판단도 나올까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헌재가. 그러니까 헌재가 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3분의 2 이상이냐 과반수냐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하지 탄핵 절차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네. 안타깝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의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리고 탄핵은 27일 날 바로 다음 날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었고 딱 27일 날 본회의 직전에 담화문을 발표해서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기다리지 않고 탄핵 의결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한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헌재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또 희망회로를 돌리면 이제 월요일에 가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딱 하고 대통령 탄핵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권한대행에서 오랫동안 업무 배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대통령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대선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리가 권한대행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날 같이 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3, 4일 정도 업무 적응하시면서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라라는 거다라고 또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솔깃한데. 네.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봐요. 갑자기 또 근데 희망회로가 아니구만요. 인정받은 느낌입니다. 네. 세 분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다들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까 말한 좀 이상한 뭐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가 여기도 재현되지는 않겠죠? 아니 그게 이제 헌재에서는 선고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만 그 결정 내용까지 바뀌지는 설마 않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그 전날까지 그때 당시에 청와대였잖아요. 맞아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기각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5명 임명했는데 8명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가 6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되겠어?라고 했는데 8대 0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보안에 있어서는 정말 철통이구나. 그 민주당도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것 국민의힘에서도 눈치도 못 채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의 날짜를 잡은 것 자체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 결정을 해놓고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이전에 그 검사들이라든가 감사원장 그리고
그 총리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건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무대뽀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야 이거 헌정질서 안정시키려면 어떤 수순에 의해서 어떻게 가자라고 얘기가 된 거고 한덕수 총리 월요일 날 결정된 거는 나름대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다 돼 있는 거고 그 수순을 시간을 정하면서 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그 인용을 안 하고 기각을 한다.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김한규 의원님 탄핵합니까?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월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제 최상목은 대행이 아니거든요. 탄핵이 실익이 예,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는 책임이 다시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압박하는 이제 필요성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 본회의가 지금 27일 다음 주 목요일 날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대통령 탄핵이 되거나 그 전에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히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는 저희의 이제 역할이 아니고 국회의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님한테는 일단 뭐 신속하게 상정해달라라고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면 아마 뭐 실제로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왜 민주당이 갈수록 저렇게 쪼잔해지고 찌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심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잘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실익이 있어요? 맥락은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잖아요. 나 화났거든, 나 열받았거든. 뭐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돼서 돌아오든가 뭐 대통령 선거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대행을 뭐 탄핵하겠다고 길길이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길길이 이렇게 막 뛰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뭐 하는 짓이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고 그 소수의 제가 보기엔 소수인데 뭐 이재명 대표와 그주변에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강경파들이 판을 다 주도해서 그렇게 스스로의 지지도를 깎아먹는지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박수 칠 일이지만 죄송하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장님 그런 그 최상목 대행이 헌재 판정 이후에도 임명 안 하는 건 헌법 위반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의 행위는 위법 상태가 사실은 심각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권한쟁의 심판 제도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률상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정무적 고려를 한다 내지는 요새는 아예 이유도 안 되고 그냥 뭉개고 임명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직자로서 그냥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제도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탄핵할 만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그동안 앞선 탄핵 중에 필요 없는 탄핵이 좀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국민들께 쌓여 있고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탄핵이 8대 0으로 기각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또 기각될 만한 탄핵 소추 사안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중후장대하게 써야 될 칼을 너무 그동안 여러 번 휘둘러 놔서 그 폐해는 분명히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 이번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저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무적 판단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대로 민주당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줄줄이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런 큰 위반 혐의 저도 뭐 최상목 대행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서 그 이전까지 그렇게 줄줄이 해놓으니까 야 이게 또 오냐 또 이러는 거야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대행이잖아요. 그 이전에 했던 얘기 야 줄줄이 오면 탄핵해주겠어 내지는 5명 한꺼번에 탄핵해줄게라는 얘기들 때문에 국민들은 질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대대행을 또 탄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아마 사회부총리까지 가서 예. 그러면 야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상 정말로 기록에 남을 일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탄핵을 안 한다고 그래서 한 며칠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게 정의가 며칠 상관 동안에 현실적으로는 말만 그렇지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다 끝나버리면 아무 실익이 없는 건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나 이렇게 화났어를 보여주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저렇게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이렇게 온 국민이 정국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비판에 대해서 뭐 방어는 해야 되니까 일부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 일부만 이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팽팽한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다 동의하시는 대로 다른 탄핵 기각 사유보다 오히려 이 건이 실제로 소추가 되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명을 임명할까요? 왜냐하면 임명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 그러면 헌재에서 그 두 분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게 되면 6명 체제가 돼서 이제 그냥 헌재가 7명이 있어야 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헌재가 2달 이상 완전히 그냥 식물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의지를 표할 부분이 있다. 저희가 무슨 최상봉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 화나서 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다만 이제 국회가 말씀하신 대로 정작 중요할 때 과거에 우리가 기각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냥 여기서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 못하지 내 대행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못하지 저런 걸 그냥 놔둬야 되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일단 아직 표결을 안 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상목 대대행이 무슨 고의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양쪽의 정치적 등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나름대로 어쨌든 대대행이잖아요. 국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걸 내가 잘못 임명을 예를 들어 한쪽을 따랐을 경우에 당장에 그 반대쪽에서 너 누구 편이냐라고 하면서 그냥 엄청난 공격과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한덕수 그 총리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인용이 된다면 저는 그 이후에 사법 절차를 아마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추천하지 않은 것들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추천을 안 했었잖아요. 그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 그 추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론 이런 탄핵 사태가 올 줄 몰랐겠지. 그래놓고서 나중에는 빨리 채워야 된다라면서 허둥지둥했던 거 아닙니까? 합의는 했잖아요. 그래도 3명 임명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합의는 예. 뒤늦게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이것을 지금 현재 중간에 끼어 있는 공무원들 예를 들면 뭐 한덕수가 됐든 최상목이 됐든 이분들한테만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기에는 그동안에 그 정치권이 해왔던 그런 파행과 잘못이 적지 않게 크다.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공직자가 어느 한편을 드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한편을 들란 얘기가 아니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률상 하게 돼 있고 이미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줬잖아요. 결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그거는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그 옳지 못한 태도고 전략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당장 4월 18일 날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잖아요. 지금 현재 탄핵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쌓여 있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설득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아니 이거 헌재에서도 하라고 확인을 해줬고 마은혁 후보 한 명 임명 빨리 하고 4월 18일 날 그건 더군다나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가 추천받아서 두 사람 임명하겠습니다. 임명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주고 두 개 받는 건데 국힘도 이익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하겠어요. 전략적으로도. 이거는 완전히 그 결과론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탄핵 심판이 이렇게 뒤까지 늘어질 거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이전에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이 뭐 그러면 그냥 놔두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액션을 하지 않고 나섰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지연되니까 길게 늘어서니까 아니. 근데 예상대로 3월 중순에 그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 거 5월 중순에서나 가능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한 달의 기준이니까. 그 공백이 있거든요. 현재 재판관들은. 그 최상목 대행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외신 인터뷰하면서 김정욱 최고위원님 네. 포나우 지금으로서는 뭐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 뭐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한 거는 무슨 뜻이에요?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뭐 좀 제가 생각이 있으신가? 대변인이 아닌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뭐 최상목 대행이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욕심을 낸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낸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제가 알고 주변에서 있는 최상목은 저도 잘 아는데 네. 주변에서 좀 약간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뭐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 최근에 뭐 행사들 보면 권한 대행으로 참여하시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그거를 행사들을 챙겨요. 총리실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부처 장관들이 주도해야 되는 행사도 기재부에서 나서 갖고 최상목 대행을 띄우는데 되게 적극적이어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정치권에 들어온 황교안 전 총리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런 소위 말하는 뽕을 맞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뭐 권한 대행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행사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퍼스널 칼라 대보고 막 이런 행사 다니면서 웃고 다니는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이 포나우도 당장 뭐 한동훈 전 대표랑 경선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할 건지 아니면 5년 후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뜻이 없으면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둔 게 이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대행을 하던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간다는 게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약간의 군사정권도 아니고. 약간의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네. 소문에 의하면 이제 친윤 쪽에서 미는 사람이 안 뜨니까 지금 네. 대안을 찾고 있다. 그 중에 하나 아니냐 뭐 이런 소설이 있더만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중진 의원 중에는 자기가 낙점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꽤 있던데요. 다코스가? 예, 예. 그러니까 요거 낙점 재밌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낙점 받아서 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나경원 이때 예. 저도 기자하면서 우리 지켜봤지만 대통령 집권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그 자기 앞에 있는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들은 집권당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집권당의 후보는 그 전임 대통령과 어떤 새로운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 세계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바타를 하나 찍어서 이 사람 하겠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도 6.29 선언도 알고 보니까 전두환 작품이었잖아요. 근데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노태우가 한 걸로 해주고 자기를 밟아라, 비판해라. 라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 아니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비율을 보면
정상적이거나 선례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탄핵이 예.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하루 아침에 바뀔 거라고 봅니다. 뭐 그거는- 저도 그런 상식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지금 시위하거나 이런 데서 맨 앞에서 마이크 잡고 그러시잖아요. 주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줄 알았더니 대선 후보도 낙점받기를 기다리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 양쪽을 다 노리더라고요. 양쪽을 다 그러니까 노리는. 지금 국민의힘 그 주류인 친윤 특히 중진 의원들은 기각 가능성도 꽤 높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난 당대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뭐 이렇게 선택지를 양쪽으로 놓고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그렇군요. 각자 뭐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저 김한규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몸조심 발언은 뭡니까? 뭐 발언은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내용은 다 들었는데, 네. 근데 당 대표로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셌죠. 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뭐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반응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원고에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고 또 윤석열 파면 뭐 이런 거를 외치지만 사실 또 뭐 분노가 되게 들끓고 있는데 거리에서는 최상목 대행 때문에 뭐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되고 그게 또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뭐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불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강하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좀 의도하신 게 아닌가 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본인이 의도하셨어도 그 몸조심하라는 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현행범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마치 무슨 폭력 이런 거를 연상이 되는 발언이라 좀 많이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신감의 발론지 조바심이 이유인지 두 개 중에 하나 같은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이 뭐 언젠간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달 말이 됐던 다음 달 초가 됐던 탄핵 이후에 대선 전국이 벌어지면 지금 판세로 봐서는 뭐 누가 봐도 가장 당선이 유력한 유력 주자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조금 세게 나가는 측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조바심 이러다가 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조바심에서 말이 조금 선을 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일부와 검찰이 짜고 뭐 자신에 대한 그 체포적부심 뭐 그거가 이루어졌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뭐 자부심이든 자신감이든 조바심이든 그 정반대잖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분의 인격이 드러난 것이다. 인격.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했었던 그 뭐 검찰하고 짜고 우리 당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나를 체포적부심 그 불체포 특권 뭐 못하게 한 거지라고 한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자기 마음속에 깊이 숨겨놨던 분노.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그 분노가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거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잘하면 정신병원 보내겠네 누구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아무리 뭐 그 자기 감정이 나쁘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현직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몸조심해라. 그리고 아무나 잡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이나 그 직무유기를 한 현행범을 잡지 않고 있는 방조범이란 말입니까? 그럼 당장 현장에서 잡아서 이 사람 직무유기했으니까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그걸 보고 있으면 나머지들도 다 방조범으로 그럼 몸조심하라고 하시든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아니면 인격적으로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속하고 계신데 이 거듭된 실수는 실력이라고 보면은 이분이 계속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아 저게 인간 이재명이구나. 저분의 어떤 인격은 저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근데 그렇게 인격까지 얘기하면 제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직무유기 현행범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한 번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임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위법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국회 자체의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고 그 주변 분들은 몸조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 최상목 대행한테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빨리 중단하시라라는 조언은 하셔야 된다. 지금 아무도 정부 내에서 그런 얘기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행범이면 말이에요, 의장님. 네. 현행범이면 일반 시민이 체포해서 경찰서에 이렇게 잡아다 보낼 수 있나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미담으로. 뭐 현행범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현장을 어. 목격했는데 소매치기가 물건 훔쳐서 막 도망간다. 그러면 그 시민이 잡아서. 이렇게 체포하는데 얼마든지 나설 수 있죠. 지금 설명에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예, 형사소송법 제212조 보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예, 했다고 예, 지금 그렇죠. 주장하는 이재명 거죠. 대표도 법조인이시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아까 법의 논리를 보면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뒤에 근데 몸조심하라 뒤에 그러니까 몸조심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 어감이 그게 좀 마치 어수선하죠. 뭐, 아까 말씀처럼. 너 밤길 조심해라 뭐 이렇게 들리는 그 단어잖아요. 아니, 근데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잖아요. 그 내란이나 외환죄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현직 대통령 대행은 직무유기로 그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나? 아, 소추는 안 되지만 체포는 되죠. 아 그래요? 소추를 안 하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 하려면 법도 예. 알아야 되고 헌법도 공부해야 그러니까 되고. 요새 아, 전 진짜 피곤해. 국민의 헌법 지식이 비상계엄으로 많이 높아졌죠. 또 구속 취소 때문에 형사소송법 지식도 엄청 높아졌죠. 아마 전 국민 시험 치면 우리가 세계 1등 할 거요. 맞습니다. 법률 시험 치면. 근데 예. 그 여의도나 저도 광화문에 가봐서 느끼는 건데 광화문이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날이 서 있잖아요. 텐션이 좀 올라와 있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이 자체를 힘들어하거든요. 맞아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당들이 그 고민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 여론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헌재도 근데 마찬가지고. 진짜 경제를 이렇게 쳐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래. 지금 맞습니다. 최근에는 달러가 약세거든요. 거의 세계 모든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유일한 강세가 원화 대비 달러는 강세예요. 지금 어제 무슨 보니까 얘기예요? 1,460원을 또 넘어갔던데 아유, 이게 나라가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뉴스가 뭐 국민연금 합의하고 이런 건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김건희 여사의 총기 발언 이런 게 좀 듣기 좀 난감하대요. 저는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육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뭐 총은 뒀다 뭐하냐 이럴 때 안 쓰고 뭐 이런 발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에 예. 경호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다. 근데 요당한 말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왜 이재명 대표가 여기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의 현실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수사기관에서 체포당하고 헌재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야 정치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도 지금은 이제 여야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탄핵을 한 것, 그 비상계엄을 한 것도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의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무슨 대화나 협상 뭐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건데요. 저는 정말 대통령이나 김 여사나 정말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뭐 일간에 알려진 바로는 체포를 이제 막기 위해서 경호처한테 총이라도 써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국회에도 총을 써서라도 뭐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의원들 끌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뭐 막하 뭐 부창부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창부수. 네. 그게 이제 그 경호처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 경호처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한테 보고를 하면서 여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할까요? 뭐 이게 포렌직에서 뭐 압수수색하는 데서 전화 나왔다는 녹음이 거잖아요. 됐다는 예, 거죠. 녹음이 됐다니까 그 말 자체가 경호처 직원이 감히 무슨 여사가 한 얘기를 조작해서 보고를 할 리는 없을 테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를 뭐 쏘고 자기도 자결하겠다라는 게 왜 이렇게 너를 뛰지? 왜냐하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은 밀사를 보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 함성득 교수하고 맞아요, 그 맞아요. 예. 임혁백 교수님이 가서 서로 만나서 그때 뭐 온갖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어느 언론 보도 보니까 나한테 총리하고 그다음 비서실장 그 추천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박영선 총리설 뭐 이 양정철 비서실장설까지 있었어. 그러면 도대체 그 대통령 부부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막후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근데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총으로 뭐 사살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서로 앞뒤가 잘 안 맞아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짚어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른바 토거제 때문에 조금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초반에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대선 후보 지지율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의장님 보시기에 조금 난감해진 상황이죠? 오세훈 시장의 대권 주자로서의 최대 장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서울시장을 4번째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죠. 제가 보기엔 조선시대를 통틀어서도 한성 판윤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 역사적으로도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 또 수도 서울에 서울시장을 하면서 쌓은 경험치로 대한민국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대권 주자로서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아, 날려버렸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주 전에 풀 때 약간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삼성동 그 밑에 붙어 있는 대치동, 삼성동 위에 있는 청담동과 그 옆에 있는 잠실을 푼 거잖아요. 근데 삼성동의 중간에 있는 삼성역 그 주변은요. 지금 서울뿐만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GTX 호재도 있지만 그 현대차 그룹에서 짓고 있는 그것도 있고 이른바 GBC라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여기는 땅을 내놓기가 무섭게 가격 불문하고 팔려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지역인데 거길 선도적으로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 무슨 수야? 그리고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라요. 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니까 35일 만에 정책을 180도 바꿨는데 그러면 본인의 장점을 날린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갖고 있던 최대의 장점이라는 게 안정성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 그런 측면이어서 더구나 이제 명태균 사건까지도 계속 뭐 압수수색에다가 소환까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게 짧게, 명태균 이슈보다 이 토호제 번복이 더 큰 타격일 것 같거든요. 완전 대선 빨간불이 아닌가.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 만약 이분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공격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규제는 나쁘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중도 보수에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책 철회하면서 오히려 뭐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혁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교 의원,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